여러분, 은퇴 후에도 주식만 100% 들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면 정말 무섭고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개 유튜버의 주관적인 직감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샅샅이 긁어모아 분석한 학자들의 치밀하고 객관적인 결론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화제의 논문을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기존 생애주기 투자 조언에 대한 비판이라는 매우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우리가 그동안 투자의 정석처럼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존의 조언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아주 거세고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논문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굳이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을 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오히려 평생 글로벌 분산 주식 100%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나이별 주식과 채권 배분 공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논문 한 편 덕분에 전 세계 재무설계 업계는 한동안 큰 충격에 빠졌으며 유명한 투자 유튜버들도 이 내용을 주제로 아주 길고 뜨거운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논문이 정확히 어떤 실험을 거쳤는지, 왜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 투자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상식처럼 당연하게 느껴왔던 고전적인 공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생애주기 투자 조언의 핵심은 사실 생각보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젊을 때는 변동성이 큰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게 가져가고 나이가 들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안전한 채권 비중을 점차 늘리자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금융상품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은퇴 예정 연도에 맞춰 자산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구조입니다. 이 펀드는 처음에는 주식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가 은퇴가 다가오면 채권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수백조 단위의 엄청난 자금이 몰려 있습니다. 연금 계좌의 기본 옵션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상 전 세계 투자 시장의 기본값이 된 조언이지만 논문은 바로 이 기본값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논문 저자들은 정말 채권을 섞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주식을 줄이는 것이 은퇴 자산 관리의 최선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구팀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냈을까요? 우선 그들은 분석을 위해 전 세계의 금융 데이터를 엄청나게 긁어 모았습니다. 무려 30개가 넘는 선진국들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시계열로 따지면 100년이 훨씬 넘는 방대한 역사를 가진 시장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별 주식시장 지수와 정부가 발행한 장기 및 단기 국채 수익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까지 가능한 모든 경제 지표를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분석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블록 부트스트랩이라는 방법인데 이름은 어렵지만 그 아이디어 자체는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보통의 투자 시뮬레이션은 평균 수익률과 변동성만 가지고 컴퓨터가 숫자를 랜덤으로 뽑지만 이 방식은 실제 시장의 흐름과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시장 수익률은 단순히 독립적인 동전 던지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폭락이 발생한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이어지고 불안한 시기에는 악재가 연달아 터지기도 합니다. 실제 시장의 주식 수익률은 한번 크게 빠지면 그 다음 몇 년 동안의 회복 흐름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채권 역시 한번 물가 상승에 크게 타격을 입으면 수익률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고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 부트스트랩은 시장의 10년 정도 기간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 덩어리들을 무작위로 이어붙이는 매우 정교한 방식입니다. 여러 나라의 블록을 무작위로 섞음으로써 어느 한 나라의 운의 전체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인 가상의 투자 일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시장의 8년치와 일본 시장의 10년을 잇는 방식으로 가상의 부부가 70년 동안 투자하는 모델을 설계합니다. 연구팀은 이런 시뮬레이션을 수백만 번 반복하여 어떤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한 성과를 내는지 일일이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아니라 사람의 주관적 만족도를 수치화한 효용이라는 개념을 분석에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매년 얼마를 쓰며 사는지와 마지막에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의 크기를 동시에 고려하여 가장 행복한 조합을 찾았습니다. 이 복잡한 모델에서 가장 좋은 조합을 찾은 결과 평생 유지해야 할 최적 포트폴리오는 주식 100%라는 놀라운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국 주식,
33%와 해외 주식 67%로 구성하며 국채와 단기 채권은 0%를 유지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가장 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국 주식이라는 것은 특정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해당 국가를 의미합니다. 즉, 캐나다 사람이면 캐나다 주식이 기준이 되고 한국 투자자에게는 한국 주식 시장이 자국 주식 비중의 기준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연구팀이 찾아낸 최적의 조합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통적인 투자 조언들과 하나씩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국 주식 60%와 채권 40%를 섞은 전통적인 60대 40 포트폴리오와 주식 100% 전략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주식 100% 조합은 소득의 10%만 저축해도 충분하지만 60대 40 조합은 무려 19.3%를 저축해야 동일한 만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타겟 데이트 펀드, 즉 TDF 전략도 주식 100% 전략과 비교했을 때 매우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TDF를 통해 같은 만족도를 얻으려면 주식 100%대보다 훨씬 많은 소득의 16.1%를 은퇴 전까지 평생 저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심지어 채권을 아주 조금인 12%만 섞어도 운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필요 저축률이 11% 수준으로 즉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식을 덜 들고 안전을 택하는 대가를 평생 동안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주식 100%는 너무 위험해서 한 번의 폭락으로 노후가 통째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논문은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이 위험 부분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대표적인 기준인 은퇴 후 4% 인출 규칙을 적용해 실험했습니다. 매년 자산의 4%를 꺼냈으면서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지를 따져본 것인데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고 반전이 가득합니다. 만약 현금성 자산만 들고 있다면 노후에 돈이 바닥날 확률은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게 튀어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자국 주식 100%는 파산 확률이 10%대 중반 수준이었으며 전통적인 60대 40 포트폴리오도 비슷한 10%대 중반을 보여주었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 TDF는 오히려 이들보다 조금 더 높은 파산 확률을 보이며 우리가 믿었던 안정성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최적이라고 밝힌 글로벌 주식 100% 포트폴리오는 자산 고갈을 경험할 확률이 약 7% 정도에 불과해 압도적인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포트폴리오도 변동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 겪는 평균 최대 하락폭인 MDD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약 40% 중반, 자국 주식은 무려 60%가 넘게 빠지는 고통스러운 구간을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됩니다. 60대 40 포트폴리오는 평균 50% 정도 하락하고 타겟 데이트 펀드는 40% 수준의 하락폭을 보이며 투자자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글로벌 주식 100% 전략은 평균 40%대 후반에 최대 하락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생각보다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치만 보면 무섭지만 사실 다른 전략들과 비교했을 때 주식 100%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수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위험과 노후 유지 관점에서의 진짜 위험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채권은 겉보기엔 변동성이 낮아 안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와 세금에 시달리며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는 무서운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은 단기적인 충격은 클지라도 수십 년 단위로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제 이 실험 결과가 특정 시기나 가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자들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의문은 100년 전의 아주 오래된 데이터가 지금의 복잡한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시대적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적 현대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간만 따로 떼어내어 다시 한번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인구가 작거나 특수한 나라들을 제외하고 거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과 금융시장이 발달한 나라들만 골라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주식 100%가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조합으로 굳건히 남았습니다. 채권이 최적 조합에 끼어들 자리는 여전히 생기지 않았으며 자국 대 해외의 3대 7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사실이 재차 증명되었습니다. 다음 비판은 지난 100년 동안 독보적인 성과를 냈던 미국 시장 데이터 때문에 결과가 왜곡된 것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예 미국 데이터를 통째로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로만 다시 한번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외 주식의 매력은 다소 줄어들고 자국 주식 비중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채권은 최적 포트폴리오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채권 수익률이 처참하게 박살났던 독일 같은 특수 사례 때문에 채권이 나쁘게 보인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일 데이터를 아예 빼고 재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역시 채권이 최적 조합에 들어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여서 분산 투자 효과가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자들은 데이터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주식 상관관계가 높든 낮든 주식 100% 전략의 노후 파산 확률은 5%에서 7% 사이를 유지하며 강력한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는 바뀔 수 있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 국제 분산 투자의 힘은 여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강력한 도구라는 결론입니다. 연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연령에 따라 비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모형을 조정하여 한 단계 더 깊은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비중 조절을 허용해도 평생 대부분의 기관에서 주식 100%가 최적이며 은퇴 직후에만 현금 비중이 살짝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고정 인출액을 쓰는 4% 규칙을 전제로 할 때만 은퇴 직후 잠깐의 현금이 도움될 뿐 나머지 기간은 주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만약 은퇴자가 자신의 소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은퇴 직후의 그 짧은 현금 보유마저도 사실상 필요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평생의 대부분을 주식 100%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수학적이고 통계적으로 가장 유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제 또 다른 논쟁인 레버리지, 즉 대출을 활용하면 주식 100%보다 더 우월한 조합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을 살펴봅시다. 일부 학자들은 변동성이 낮은 주식과 채권을 섞고 대출을 얻는 것이 이론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논문은 대출 금리를 3단계로 나누어 실험했는데 현실적인 마진 대출처럼 금리가 높으면 레버리지를 안 쓰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중간 수준의 금리에서는 자산의 55% 정도를 빌려 주식 100%의 레버리지를 거는 것이 수학적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필요한 저축률이 소득의 8.1% 수준까지 낮아지는데 이는 레버리지 없는 기본 전략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같은 레버리지를 60대 40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면 필요 저축률이 19%를 넘어가며 자산 운용의 효율이 극도로 저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 투자할 계획이라면 굳이 채권이 섞인 조합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주식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은 여러분의 연봉과 자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같이 움직이느냐는 노동소득의 상관관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그 나라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면 직장과 투자 포트폴리오가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자국 경제에 밀접하게 묶여 있을수록 투자에서는 해외 비중을 20%대 초반까지 더 키우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주식 올인 전략에 대해서도 논문은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특별할 확률을 여러 단계로 가정해 실험했습니다. 미국이 90% 확정적으로 특별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자국 비중을 90% 후반까지 올리는 것이 최적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확신의 영역입니다. 저자들은 미국의 과거 성과가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지 아니면 거품으로 인한 낮은 기대 수익률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해서 지금 당장 채권을 전부 팔고 주식 100%로 갈아타라는 뜻은 아니며 현실에서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수학적으로 최적이라는 말과 현실에서 이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는 말 사이에는 항상 거대한 심리적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 조언을 따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과거 100년이 역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제약은 사람의 마음인데 포트폴리오가 50%씩 빠지는 순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채권은 실질 수익률 면에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단기 변동성을 줄여주어 여러분이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논문의 실천적인 교훈 첫째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식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정적이고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20대와 30대처럼 시간이 자산인 분들에게 자동으로 채권 비중을 높이는 기존 방식은 생각보다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해외 분산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자국 30%와 해외 70%의 구조가 데이터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채권은 수익 극대화 자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므로 본인의 멘탈 수용치를 기준으로 비중을 정해야 합니다. 넷째로, 레버리지는 일반 투자자에게 필수 도구가 아니며 빨리 부자가 될 가능성보다 계좌가 날아갈 위험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논문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숫자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고정된 공식들을 다시 점검해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연금, 사회보장 제도와 투자 기간, 그리고 본인의 멘탈까지 모두 고려하여 나만의 생애주기 전략을 다시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핵심은 주식 100%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크게 자본시장에 노출되어 있어야 유리하다는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계획을 다시 돌아보고 평생 투자 전략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